2017년 4월 16일 21차 춘천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신매대교 인증센터를 거쳐 가평역까지 41.6km, 가평역에서 대성역과 웅길선역에서 웅복역까지는 전철, 대성역에서 발콘광장 인증센터를 거쳐 웅길선역까지 17.6km, 웅복역에서 여의도 마리나 인증센터와 아라서해관문 인증센터를 거쳐 능곡역까지 74.8km. 거의 언제나처럼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이 깼다.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려 타이머를 켜고 스트레칭의 제1 자세를 취했다. 이때부터 머리가 맑아지면서 몸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자세인 딥 와이드를 100회 실시하면 전신이 특히 고관절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소양교까지는 자전거 길 대신 일반 도로 위로 라이딩했다.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다. 소양강 처녀동상과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지나 소양교를 건넜다. 소양강 처녀동상은 꽤 알려진 노래 제목에서 유래한 것이고 스카이워크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설이다. 언젠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내와 같이 걸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비행기도 타고 등산도 곧잘 하는 아내이건만 케이블카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그리고 밑이 보이는 스카이워크도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소양교를 건넜다. 소양교를 지나면 바로 보행자 혼용도로로 들어서게 된다. 이 자전거 길로 들어서면 신매대교까지 이어지고 거기서부터는 북한강 자전거 길이 시작된다. 그런데 북한강 길에 들어서면 청평까지 중간에 식당이 없다. 강촌에서 본 적이 있지만 유명한 관광지 식당은 가능한 들어가지 않는다. 자전거 길로 들어서기 전에 해장국집이 있어 들어갔다. 이름은 청평해장국인데 이른 시간인데도 빈자리가 별로 없었다. 대부분 지역 주민으로 보였고 건너편 방 안에 반팔 저지와 빕숏을 입은 한 쌍의 라이더가 앉아 있었다. 아직은 아침 시간에 빕숏을 입고 라이딩을 하기에는 이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말이라도 하듯 한 쌍 중 남성 라이더가 몸을 움츠렸다. 대표 메뉴인 선지해장국을 주문했는데 국물이 진했다. 7,000원이고 양은 많지 않았다. 아침 식사로는 적당했지만 점심이나 저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춘천에는 의암호를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최근에 완공되었는데 라이딩 내내 강을 볼 수 있어서 추천할 만하다. 그 중에서 소양교에서 신매대교 사이에는 가로수 터널이 있다. 담양의 메콰세타이어 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500m 정도의 길이에 여러 가지 수종이 혼합되어 있고 녹음이 지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가로수길로 변한다. 신매대교를 건너면 바로 북한강 자전거길이 시작된다. 다리를 건너 360도 급좌회전을 하면 강변을 따라가는 자전거길이 시작되고 그 시작점에 인증센터가 있다. 여기에서도 인증부스를 100여 미터 정도 지나서 사이버 인증이 이루어졌다.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문화공원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다리 자전거 길이 나온다. 수면에서 1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목재 구름다리가 거의 1km나 이어져 있다. 그것도 직선이 아니라 산기슭의 모양대로 굽이쳐 흐른다. 그 곡선을 따라 초점을 맞추어 길끝을 바라보면 아득한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드는 착각이 든다. 도로의 폭은 일반 도로의 차로 하나 정도이지만 중간중간 급하게 굽이치는 회전목에서는 마주오는 자전거가 있다면 부딪힐까 걱정이 앞서는 바람에 제대로 속력을 낼 수 없다. 그런 점이 이 길의 묘미를 더해준다. 낙동강길에서도 상상을 한 적 있지만 가을날 이른 새벽에 안개라도 낀다면 그야말로 구름 속을 라이딩하는 기분이 들 것 같은 길이다.
강 표면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육지 쪽으로 허리를 숙여 기대면 안개 터널이 생길 것이다. 그 밑에 나트륨색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문제는 그 시간에 이 길에서 라이딩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는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가로등은 어떻게 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상상의 요소가 북한강길 라이딩에 몇 번을 와도 지루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콘크리트 자전거 전용 교량을 지나는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차도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춘천에서 매년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오늘이 그날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의암댐이 바라다 보이는 내리막길을 지났다. 작년에는 시멘트 도로 위에 자전거 길로 포장을 한 페인트가 벗겨져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었는데 이번에 보니 페인트를 아예 벗겨내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다. 의암댐을 앞에 두고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절벽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고 위로부터의 낙석을 피하기 위해 피암 터널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 옆에 잔도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자전거 길이 놓여졌는데 그 길이 작년에는 거의 1년 정도 공사 중이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절벽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의암호를 환상으로 순환하는 자전거 길이 완성된 것이다. 춘천은 자전거 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강촌교를 건너가는 자전거 길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지 않다. 그럴 만한 사정이야 충분히 있겠지만 강촌교 가장자리의 기존 인도를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로 지정했는데 그 폭이 보행자 한 명이 걸어가면 딱 맞는 넓이다.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초보자는 끌발을 해야 할 정도이고 숙련된 라이더라도 마주오는 자전거가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다른 라이더가 지나갈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한다. 백양역을 지나 가평읍 경계까지 시멘트 도로인데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긴 적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추측이 들 정도로 노면이 거칠다. 강경읍으로 들어서기 전의 도로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로드 자전거는 핸들의 진동으로 인해 속력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 당연히 손목과 어깨도 아프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강길 라이딩 중에 전철로 이동해야 하는 구간을 선택해야 할 사정이 생긴다면 백양리역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달렸다. 거친 노면의 고통을 넘어 경경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인증부스 옆으로 난 계단을 내려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보통의 이동식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북한강길의 다른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다. 가평에서 청평 사이와 청평과 대성리 사이에서도 홍수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구간 역시 노면이 거칠다. 수첩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여의도 마리나와 아라 한강관문 그리고 아라 서해관문 인증센터만 지나가면 최소한의 국토 완주가 달성되는 상황이고 주말 산책 나온 인파를 피해 전철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노면이 거친 가평에서 대성리까지와 노면은 부드럽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항상 사람이 많은 능리역부터 뚝섬 구간을 건너뛰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 가평에서 전철을 타고 대성리역에서 내린 후 짧은 거리를 라이딩한 다음 옹길산역에서 웅북역까지 전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강길과 남한강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기에 밝은광장 인증센터를 지나 그 갈림길까지 갔다가 웅길산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로를 짧은 라이딩의 구간으로 정했다. 북한강 자전거 길은 대성리역 바로 앞을 지난다. 대성리역에서 내리면 철길이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를 따라 약간 우회한 다음 자전거 길로 합류해야 한다. 대성리 강변은 수상 레저의 요람이라 할 만하다. 어릴 적에 경춘선을 타고 오가면서도 보았는데 한여름에는 수상 스키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요즘에는 바나나 보트 같은 물놀이 기구를 즐기는 사람도 꽤 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이른지 수상 스키를 타는 사람이 한 명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니다. 아직 4월인데 수상 스키를 타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해야 더 적절하겠다. 세터 삼거리 인증센터는 북한강 자전거길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다. 고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언덕 정도는 될 것이다. 대성역 쪽에서 갈 때에는 긴 거리를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지만 반대쪽에서 오려면 짧은 거리의 상당한 경사로를 올라야 한다. 세터 삼거리에서는 좌회전 자전거길로 들어서야 한다. 직진을 하면 옛 경춘선 자전거길로 주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옛 경춘선 자전거길은 세터 삼거리에서 사릉역까지의 구간으로 인증센터는 없지만 주말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즐긴다. 특히 마성역과 평내 호평역을 지날 때에는 전철역을 이용하는 인파와 산책 나온 사람들까지 어우러짐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밝은 광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다운힐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참아야 한다. 길이 곧지 않은 데다가 폭이 좁아 마주오는 자전거를 급하게 피하기 어렵다. 북한강길에서 또 하나의 구름다리가 바로 이 구간에 있다. 의암호에 있는 구름다리만큼 길지는 않고 또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아기자기한 맛은 덜하지만 강변의 경치를 조망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라이더가 계속 지나가는 바람에 사진을 찍지 못했다. 구름다리를 지나면 국도 옆으로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가 이어지는데 질비한 식당과 수상 레저 센터로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구간이다.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설치된 딸기 농원을 지나는데 여름에는 딸기 쉐이크를 판매한다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쉐이크는 식사와 달리 혼자 마시면 어딘지 정승맞아 보일 것 같아 아직 맛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오늘은 국토 반주를 완성하는 날이므로 정승을 낭만이라고 포장하고 아니 하다못해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핑계를 대서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아직 딸기가 나오는 철이 아닌가 보다.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았다. 입맛을 다시면서 달리는데 멋있는 교량이 눈에 들어왔다. 전국 자전거 도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교량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교량을 건너면 물의정원이 시작되는데 아주 넓은 면적의 공원으로 멀리까지 뻗은 잔디밭이 일품이다. 조경에는 문외한이지만 다리 한가운데에 서서 주변을 보고 있으면 강가와 잔디가 깔린 구릉 그리고 그 위에 심어진 나무가 넓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볼거리가 있어 반갑지만 아름다운 만큼 가족 단위로 주말을 즐기러 나온 사람이 많아 고개주행을 해야 하는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그늘이 없어 햇빛이 강한 날에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기가 어렵다. 점심때가 되었고 옹길선역까지 가봐야 주변에 마땅한 식당도 없는지라 밝은 광장에 도착해 인증센터와 겸업을 하는 카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물의정원 한가운데에 천막을 치고 시장이 선 것을 보았다.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농산물 가공품과 음식을 팔고 있었다. 공원이나 유원지에 서는 시장의 음식은 가성비가 낮다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물의정원에서의 시장은 자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서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겠다 싶어 천막 하나를 골라 의자에 앉았다. 직접 채집한 미나리라고 해서 부침과 식혜를 주문했다. 미나리 부침 5,000원, 식혜 3,000원. 미나리를 부침으로 만나는 기회가 흔하지 않아
주문했건만 이제까지의 경험과 같이 음식을 보자 실망의 한숨이 나왔다. 미나리의 아삭한 식감이 느껴졌지만 양이 너무 적었다. 역전의 식당처럼 여기 공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맛있고 푸짐한 기억을 가지게 된다면 한 달 만에 오든 아니면 1년 만에 오든 다시 찾게 될 터인데 멀리 보지 못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답답했다. 부침을 붙이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 계속할 수도 있을 터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영관이 아쉬웠다. 곧이어 나타나는 운길산역을 오른쪽으로 바라보며 달리니 밝은 광장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카페를 겸하고 있는 인증센터 건물이 아담하고 예쁘다. 뒤에는 강이 흐르고 꽤 넓은 면적에 쉼터도 조성되어 있다. 이 모든 모습이 시원하다. 그런데 어딘지 허전함이 느껴졌다. 이어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하더라도 국토종주나 국토완주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이 정도 위치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산티아고 길은 약 900km의 도보 순례길인데 그 길을 따라 숙박업소가 10에서 30km마다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숙박업소를 알베르게라고 부르는데 상당수가 국영으로 운영된다. 2005년에 온 가족이 약 200km 정도 걸었을 때 국영 알베르게는 5유로, 민간 알베르게는 20유로의 숙박비가 필요했다. 반드시 국영일 필요는 없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여기 밝은 광장 인증센터에도 생겨서 장거리 라이더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 그런 숙박시설이 전국의 자전거길 여러 군데에 설치된다면 국토종주를 시도하는 라이더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국내의 라이더가 많아지면 자연히 외국에서도 오지 않을까. 산티아고 순례길도 처음부터 외국인으로 넘쳐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 밝은 광장에 오면 내 마음도 밝아진다.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서 그런가 보다. 능례역 쪽으로 경사길을 올라가면 북한강 철교 앞에서 남한강길과 북한강길이 갈라진다. 직진하면 북한강 철교를 넘어 남한강 자전거길이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북한강 자전거길이다. 계획대로 옹길산역으로 다시 가서 응봉역까지 전철을 탔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전철에서 자전거를 거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경원선과 경춘선의 맨 앞과 뒷칸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수가 7대밖에 되지 않는다. 7대를 전철의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라이딩을 시작하거나 끝나는 시간대에는 자전거의 숫자가 많아 그렇게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철의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많게는 20대 가까이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다른 노선의 전철에는 아예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차량이 없으며 그마저도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를 집 앞에서만 타는 것도 아니고 장거리로 다니도록 자전거 길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점에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은데 전철에 자전거를 상시 휴대하도록 정책이 전환된다면 장거리 자전거 인구는 대폭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라이딩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지지 않을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홍보 문구처럼 내국인 라이더를 먼저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한강 자전거길은 언제 달려도 시원하다. 넓은 강이 있고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 라이더들도 거의 수준급이어서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킨다. 그런데 간혹 마실 나온 커플들이 나란히 달리는 경우가 있어 추월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가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처음
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추월할 때에는 신호를 보내야 하지만 특히 이때에는 먼저 간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 초보자는 작은 소리의 신호는 듣지 못하기 쉽고 자전거가 지나가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으니까. 로드 자전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의도 마리나 인증센터를 처음 지나가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궁금했었다. 드넓은 여의도 공원의 한 옆에 인증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주변을 둘러봐도 이름의 유래나 뜻을 설명한 안내판은 보이지 않았다. 공원의 구조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 따로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방문자가 찾아가는 시설의 역사나 구조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검색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나라 곳곳의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문이나 안내지도는 설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들이 설치된 이유가 있다면 여기 여의도 공원에는 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일까? 정말 궁금했다. 그 이유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을까? 여의도를 벗어나서 만나는 한강 자전거길은 좀 더 아기자기하다. 여의도까지의 자전거길보다 도로 폭도 약간 좁은 것 같고 강까지의 사이에 펼쳐져 있는 습지와 거기에 자라고 있는 억새풀이 자연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달리면 어느새 아라 한강관문 인증센터에 도착한다. 약간의 경사로를 오르면 넓지 않은 면적의 쉼터에 몇 개의 의자가 있고 한켠에 인증부스가 있다. 옆에 음료수 자판기가 있고 음료를 파는 트럭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꼭 트럭에서 이온 음료를 사게 된다. 음료를 마시며 땀을 식히자니 재작년에 아들과 함께 아라 자전거 길을 라이딩한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왔다. 주말이 아닌 평일을 골라 동두천 보산역에서 출발했는데 총 거리는 120km 정도 달렸던 것 같다. 아라 서해관문을 찍고 되돌아 아라 한강관문을 거쳐 여의도를 향해 가다가 전철로 보산역까지 이동하리라 계획을 세웠었다.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한강 자전거 길을 되돌아가다가 양천 향교역으로 빠져 전철을 탔다. 시간이 5시 정도 되었기에 별 어려움 없이 탔는데 1호선으로 갈아탈 때쯤에서는 퇴근 시간과 맞물려 전철이 무척 혼잡해졌다. 차장이 안내방송으로 자전거는 휴대할 수 없으니 내리라고 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나도 집에 가야 하고 밖은 어두워져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는데 승객들의 눈총을 온몸으로 받으며 환승역까지 버티었다. 그리고 1호선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도저히 탈 수가 없었다. 서 있는 사람들로 꽉 차 객차 안으로 자전거를 도저히 밀어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퇴근하는 사람이 좀 줄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2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맨 뒷칸에 탔는데 그래도 자전거를 세우는데 애로가 많았다. 겨우겨우 보산역에 내려 자전거를 차에 거치하고 집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 후로 다시는 평일에 자전거와 함께 전철을 타지는 않는다. 도로의 폭이나 노면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아라 자전거 길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전거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길을 찾는 라이더들의 실력도 대부분 수준급이어서 서로의 예의를 지키는 데 모자람이 없다. 그래서 속력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이런 상쾌함을 즐기는 것도 절반까지만이다. 아라 서해관문으로 가려면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급회전, 이물질, 화물차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꽤 있다. 물류단지를 통과해서 커다란 풍력발전기 밑을 지나니 아라 서해관문 인증센터가 저 멀리 보였다. 그 앞에 개선아치가 있고 국토종주의 시작점을 알리는 보도 블록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국토 완주 종착점인 인증센터가 있었다. 이번 여행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중간중간 궁금했었다. 완주를 끝냈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떨까 하고, 여러 명이 함께 도착했다면 서로 악수도 하고 얼싸안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구성원이 분명 있을 터이고, 그와 더불어 감격을 나누었겠지만 감정에 무딘 내가 혼자 있어서인지 그저 무덤덤하기만 했다. 앞으로 할 일만 머리에 떠오를 뿐이었다. 바로 이번 여행의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유인 인증센터는 인증불스에서 보이는 200여 미터의 거리에 예술적 분위기의 흰색 건물에 있었다. 건물 외벽이나 현관 주위 어디에도 건물의 이름은 써있지 않았다. 나중에 지도를 보니 그 위치에 아라타워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유인 인증센터는 1층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를 겸하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자전거와 함께 들어가니 자전거는 밖에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멀리 두고 오기가 불안한지라 현관 앞 휠체어용 경사로 난간에 기대어 놓고 직원에게 갔다. 인증수첩을 제출하고 제주 함덕 서우봉 인증센터의 도장을 찍지 못했다고 말을 하니 휴대폰의 사이버 인증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다. 사이버 인증이 완벽함을 확인한 직원은 20분 정도 기다리라고 했다. 무얼 할까 고민하다 한쪽 구석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로 갔다. 저녁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고 해서 허니브레드를 주문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카페를 여러 번 지나갔는데 망설이기만 했던 메뉴였다. 커피와 함께 요기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안도의 한숨이 조용하지만 커다랗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산책 나온 사람들 위로 스크린이 겹치듯 앞으로의 할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매일의 여행 기록을 휴대폰에 메모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라도 메모를 했지만 그 자체로 원고가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에 빠른 시일 안에 문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내 자신을 재촉하고 있었다. 직원은 헬멧에 부착할 스티커를 주며 메달과 기념품은 택배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세기 일주를 적어도 한 번은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한 체력 점검 차원에서라도 출발 전에 이어달리기 국토 완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다. 집으로 가는 코스를 작년처럼 9호선으로 하려다가 2번이나 해야 하는 환승이 너무 번거로워 행주대교를 건너 능곡역으로 갔다. 경원선을 타면 환승을 한 번만 해도 되고 환승역인 회기역까지 자전거를 거치대에 걸고 편안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작년에는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 역인가에서 3명의 라이더가 탔다. 2명은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성이고 1명은 적어도 10살은 연배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모두 MTB 자전거였고 MTB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지만 굉장히 고급의 모델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남성의 것은 훨씬 더 비싼 모델인 것 같았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여성들이 자전거를 검색해 보았는데 나는 속으로 입을 벌리고 말았다. 둘 다 600만 원이 넘는 자전거였다. 남성은 일찍 내리는 바람에 자전거를 검색해 보지 못했다. 자전거에 묻은 흙먼지의 정도나 라이더들의 근육 상태로 미루어 산악에서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정말로 무척 궁금해졌다. 1호선으로 환승하고 자전거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 차장의 출입문을 막은 채 벽에 기댄 자전거를 한 손으로 잡고 서 있었다. 22일간의 행적이 눈앞에 펼쳐져 지나가고 그 끄트머리를 잡은 채 종착지 동두천역이라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자전거를 메고 계단을 오르고 또 내려가서는 차를 대고 기다리는 아내를 만나 차 뒤에 자전거를 거치한 후 집에 도착했다. 용두삼이가 되었지만 나의 첫 번째 이어달리기 자전거길 국토완주 20일은
이렇게 무사히 끝났다. 다음번 이어달리기 국토완주는 아주 완벽하리라고 다짐하면서 이번 여행을 함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누님께 감사 인사를 가장 먼저 보내고 싶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에너지필과 디스커버리 보조식품 모두를 기부해 주신 언제나 형 같은 아우 조송대님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께는 앞으로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상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끝으로 이제까지 모든 인생의 변곡점에서 묵묵히 나를 믿고 따라와준 아내에게 이 영상을 바친다.